네, 이번 순서는 정치 사회적인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입니다. 매주 수요일 함께하는 두 분이시죠. 최진봉 교수, 장성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기록적인 폭우입니다. 장마의 기간도 지금 신기록 세우고 있다고 그래요. 50일이 넘어가는 날짜가 되고 있고 한데 일단 정부에서 여러 가지 긴급 지원 필요하다라고 해서 지원금 관련 얘기도 있었고 4차 추경 얘기도 있었는데 일단 지원금 액수를 2배로 상향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적절하죠. 사실은 좀 부족한 면도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망했을 경우에 기존에 이게 1995년도에 만들어진 금액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망했을 때는 1,000만 원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걸 2,000만 원으로 올렸고 침수 지원금이 100만 원이었어요. 200만 원 올렸는데 사실 침수된 집에 1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복구가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많이 지났고 물가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95년도 기준을 가지고 만들었던 금액의 액수를 늘린 건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당장 아마 이제 그 추경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당에서는 추경을 좀 편성하기 원했지만 정부에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관찰해 보자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현재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금액이 약 3조 원 플러스 알파 예비비 정도로 그 정도의 돈이 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지방정부도 재난보호기금으로 2조 4천억 원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 사항을 복구하는데 5천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고요. 그래서 재난지원금이나 아니면 피해 보상 또는 피해 복구에 들어가는 금액이 현재 갖고 있는 금액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저는 한계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장마에 대한 모든 그 피해 사항이 다 집계된 거 아니에요. 아직 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장마가 다 끝난 이후에 촘촘하게 다 조사를 해서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 채워야 되기 때문에 추경은 앞으로도 논의가 될 가능성은 있다. 다만 지금 당장 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 그러나 이제 여야가 다 같이 추경에 대해서 긍정적인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장마가 끝난 뒤에 좀 자세히 조사한 다음에 어느 정도 동의도 필요한지 이 부분이 기준이 돼서 아마 추경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얘기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정말 정비를 하다 보면은 그동안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지금 피해가 지금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축사의 소들이 530고지의 절로 피난을 가고 축사 지붕이 올라가고 이럴 정도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근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요, 최진봉 교수님이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최진봉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근데 종종 제 교수님이 뭐 좀 적절치 않은 발언을 좀 하시나요? 가끔 하시는데 네. 최근에는 아주 옳은 말만 하셔서 제가 항상 여러 가지 잘 배우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지금 어려운 분들에게 빨리 지금 신속하게 지원이 돼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추경보다는 예비비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비가 그런데 3조 정도 지금 네. 이쪽에 투입할 여지가 네. 있다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뭐 이번 수해 피해가 한 5천억이면 된다고 하고 물론 이제 앞으로 계속 태풍이 올라오면 태풍 피해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좀 지원해줘야 될 부분도 있지만 현재 추경을 안 하고 예비비로 일단은 할 수 있다라고 결정한 것 같습니다. 네, 나라 국가는 점점 비어가고 있고 이 수해 피해까지 겹친 상황에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이 적절했냐라는 목소리가 다시금 들려오고 있는데요. 홍남기 부총리가 당시에 더 네. 어려운 상황을 대비해서 재정 여력을 더 비축해야 한다라면서 소득하의 70% 지급안을 고집을 했었는데 홍 부총리가 옳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홍 부총리 한 주장 제가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제 말이 옳았다라고. 정부에서 발표하기 전에요. 그렇습니다. 이건 어려운 한계 상황에 몰린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원장님과도 이렇게 토론하면서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전 국민에게 주는 것은 좀 아니다. 그때 최 교수님은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그때는 일부분 뭐 동의하지만 그래도 어려운 분들 100% 주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기본적으로 저렇게 한번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기 시작을 하면요. 다음번에도 또 다 드려야 돼요. 이건 국가 재정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만 해도 국가 재정 적자가 110조입니다. 그리고 국세 수익 감소가 23조예요. 나라 재정이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 정말 아끼고 아껴서 우리가 다음번 어려울 때 나눠 쓰는 그러한 저축성 이러한 지원금으로 우리가 현명하게 판단을 해야지
이것을 어려우니까 선거 앞두고 있으니까 나눠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요. 국가 재정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100% 공감한다고 하더니 금방 두 번째에서 그러니까요. 엇갈립니다. 항상 저래요. 그래서 좀 걱정되긴 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수현 소장의 진심을 제가 알기 때문에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당시에 잘 아시겠지만 총선 앞두고 황교안 전 대표, 김종인 그 당시에 선거대책위원장 다 민주당보다 더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은 100% 아니라 민주당에서 주장했던 주장보다 더 많은 금액, 1인당 20만 원 예컨대 5명 넘어가면 막 100만 원 넘게 가족 단위가 아니라. 예,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쟁으로 비판을 하자면 둘 다 비판 받아야 되고 민주당이나 통합당이나 똑같은 입장이라고 보여지는데 70% 부분은 홍남기 부총리는 물론 재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얘기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잖아요. 70% 이거 만드는 것 때문에 얼마나 또 논란이 됐습니까?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이 하위 70% 소득의 70%에 들어가지 않는데 실제로 본인의 삶은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얘기 한 적 많았잖아요. 또 건강보험 금액 같은 경우도 지난해에 기준으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그게 기준이 과연 맞느냐 하는 분의 논란이 또 있었어요. 이러다 네. 보니까 빨리 지급을 하는 지급을 못하고 또 이 형평성 문제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0% 지급하는 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맞는 그리고 부분이라고 자발적인 생각해요. 기부했는데 예. 자발적 기부 전략은 별로 별로 효과가 그때는 없었죠. 효과는 없었죠. 그러니까 왜 일부에서는 아마 자발적 기부보다 쓰는 것도 도리어 경제에 도움이 된다 그렇죠. 이런 예.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뭐 그 당시에 뭐 30%를 아껴가지고 예컨대 그만큼의 어떤 경제적 지원이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 상황에서는 빠른 시간을 지급을 해야 되고 이런 논란 때문에 이런 부분의 어떤 형평성 문제의 논란 때문에 되도록이면 국민적 지원하고도 불만을 받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아니었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야당의 선거 전에 무책임한 주장과 국정 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갖고 있는 여당의 결정을 동등한 수준에서 비교해서 야당도 같이 비판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는 누가 제가 그렇게 얘기? 최진봉 최진봉 교수님께서 그런 방금 전에 얘기했군요. 그러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요, 야당은 표를 얻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내지른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래도 국정 운영에 최고의 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이 나라의 재정 상황까지 판단을 해서 현실적으로 미래까지 대비하는 부분까지 고려해서 국가 재정을 확실하게 좀 조정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장 소장의 말에 저는 그 선거를 앞두고 내질은 여기에 100% 동의합니다. 예. 그런 부분의 책임은 이제 야당이 지는 거죠. 그래서 야당도 책임 있는 정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선거의 표가 중요하더라도 그것이 뭐 본인들이 생각할 때 국가재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인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 본인의 행동 하나가 국가에 영향을 미치고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책임 있는 모습으로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럼 최근에 야당의 행보는 좀 괜찮은 것 같습니까? 야당은 잘하고 있죠. 아, 그래요? 뭘 잘하고 있냐면요. 야당은 지금 통합당 얘기하는 거죠. 네, 통합당 잘하고 있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것, 자살골 넣지 않는 것, 그다음에 국민들의 눈높이에 어긋나는 결정을 하지 않는 것, 이런 소극적인 당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만 해도 저는 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황교안, 나경원 대표 시절에는 얼마나 많은 실수를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조금 지지하려고 하다가도 그래 너희들은요, 역시 안 돼. 이제 이런 판단을 하셨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소극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만 해도 김종인, 주호영 원내대표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뭐 또 야당 잘하고 있다고 하니 거기까지 예. 좀 듣고 마무리하도록 네. 하고요. 지금 여야당 간에 지금 이번에 물난리 워낙 지금 이제 큰 최악의 지금 물난리 상황이어서 4대강 사업이 다시 소환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히려 4대강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로 선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가 하면은 오히려 그게 더 키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두 분 다 이쪽 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여러 가지 나온 의견을 종합해 봤을 때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어느 한쪽이 맞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매일 말씀드리면 전문가마다 의견이 달라요 지금. 그러니까 모든 전문가가 동일한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100% 맞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떤 전문가는 또 반대로 얘기해요. 어떤 전문가는 다른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전문가들은요. 볼을 만들어서 물기를 막는 바람에 도리 홍수도 키웠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물이 그냥 계속 자연스럽게 흘러갔으면 밑으로 빠져나갈 시간이 있었는데 모아놨다가 뚝이 터지는 바람에 물이 한꺼번에 내려오니까 댐을 위협했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이걸 조절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 50년 만인가요? 이렇게 많이 온 비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전의 기준을 가지고 이번의 상황을 동일하게 예. 그 하나의 문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 것도 있고요. 섬진강 같은 경우에도 보와 연관없이 또 문제가 발생했고 이런 문제들을 본다고 하면 총체적으로 저는 이번 이제 장마가 끝나고 나면 이게 정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는지 하는 부분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다시 조사해봐야 조금 더 된다고 생각해요. 점검이 필요하다는 그럼요. 얘기군요. 예.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 때도 사실 이 4대강이 홍수 조절 능력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통계를 낸 적도 있어요. 박근혜 정부 때도. 지금 장수호 소장 그걸 가요등하고 보는데 찾아보시면 박근혜 정부 때 국무총리 산하의 무슨 위원회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 내용을 보면 홍수 조절 능력이 거의 없다고 얘기를 한 적도 있고 또 감사원 감사 결과도 홍수 조절 능력이 0에 가깝다고 주장한 주장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야당에서는 아니라고 자꾸 주장을 하시니 그러면 대통령 말씀처럼 이번 장마 끝나고 나면 4대강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미쳤다면 어느 정도 미쳤는지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이렇게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 조사 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박근혜 정부 때 4대강이 홍수 위험을 예방을 한다라는 게 94%의 예방 효과가 있다라는 결과 보고서가 있었고 2018년도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감사원에서는 홍수 예방 능력은 0%다라는 그런 보고서를 감사원 냈죠. 보고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예. 네. 근데 그때 감사원 보고서는요. 홍수가 10년 동안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예방 효과가 없었다라고 본인들이 감사 보고서에 적어놨었어요. 홍수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결과론적으로만 보자고요. 4대강 사업이 진행됐던 곳들은 이번에 홍수 피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낙동강에서 그냥 하나의 어떤 제방이 조금 무너져가지고 한 30m 정도 피해가 있었지 나머지는 그렇게 홍수 피해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4대강 사업한 것은 홍수 예방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 박근혜 정권과 문재인 정권이 잘못한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준선절 작업을 계속 했어야 되는데 후속 그걸 작업을 안 했어야 했고, 됐다. 예, 하천, 지류 이런 정비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 금액이 대략 한 26조 든다. 그래서 이것은 안 했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이번에 홍수에 큰 영향을 줬을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통령께서 이거 진상조사 한번 해보라고 하셨잖아요. 예. 여기에 4대강을 반대하는 전문가들만 들어가서도 안 되고 찬성했던 전문가들만 들어가서 안 될 것 같아요. 좀 동등하게 들어가서 객관하고 공정한 그런 결과 보고서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부분만 동의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야죠, 당연히.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4대강이 전혀 홍수 조절 능력이 있다. 그것도 객관적으로 확진된 건 아니에요. 검증된 거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가 있는 지역에 사고가 났던 지역도 있고 또 보가 없는 지역에 사고가 안 났던 지역도 있어요. 그건 지역마다 어느 정도의 비가 왔는지의 문제도 논란이 될 수도 있고 그 보와 그 전에 있었던 뭐 예를 들어서 보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를 만들어서 물을 가둬놓는 바람에 또다시 더 큰 피해를 일으켰다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단정적으로 어느 누구도 저는 얘기할 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객관적인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이런 피해가 일어났을 때 이 4대강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하는 부분 이건 조사를 해서 밝혀지지 않으면 지금은 정치적 논란밖에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 그동안에 주로 4대강 관련 논의가 됐을 때 녹조 문제하고 기존 생태계의 급격한 파괴 그랬었죠. 이게 쟁점이 됐었지 홍수 문제가 직접적인 화두가 된 적은 별로 없었죠. 그렇죠. 지금까지는 그런 적이 없었죠. 왜냐하면 홍수와 직접적으로 이렇게 많은 비가 내려서 이렇게 큰 피해를 입힌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또 하나 이명박 정부 때도 이 4대강을 만든 주요 목적이 홍수 조절 능력이 아니었어요. 물을 가두어서 물을 통해서 물을 잘 공급해서 농사를 잘 짓도록 만드는 게 목적이었지 홍수 조절을 위해서 보를 만든다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차후적으로 이게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목적 자체가 사실은 물을 잘 치수를 해서 그 물을 통해서 농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뭄에 대비해서 농사를 잘 짓도록 하자라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이게 어떤 효과를 냈는지는 지금 당장은 얘기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번에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4대강을 했던 지역에서는 홍수피해가 좀 덜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예. 미국은요. 댐과 보가 200만 개 이상 있습니다. 왜 미국에서 그렇게 만들었겠습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예, 그것도 이제 추가적인 점검은 또 필요하다는 얘기도 뭐 공감하셨고요. 네, 여야가 또 문재인 정부의 네. 역점 사업인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또 국정조사를 들고 대립을 하고 있는데요. 야당은 잇따른 산사태 원인으로 태양광 발전 개발을 지목을 하면서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해야 돼요. 이거는 꼭 필요합니다. 아, 산지 태양광 지금 그 설치된 곳이 12,721곳입니다. 그중에서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만들어진 데가 70%인데 8,400곳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산지 태양광으로 개발이 됐어요.
그리고 200 주로 산지입니까? 산지입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린 건 산지. 그리고 232만 그루의 나무가 벌목이 됐습니다. 이곳은요. 지금 산사태가 예를 들면은 올해 산사태 난 것이 대략 제가 좀 안 적었는 것 같은데 산사태가 많이 났는데 그것이 그냥 나무가 없어가지고 산사태가 났다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얘기고 산림청하고 에너지공단에서 올해 대략 20여 건의 태양광 지역에 산사태가 났다라고 얘기가 돼 있어요. 태양광을 설치 안 했으면 산사태가 안 났을 수도 있는데 난 것을 보면 태양광이 산사태랑 무슨 연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꼭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양광 양면성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뭐 이렇게 정말 다른 이제 환경창에서 만든 건데 네, 맞습니다. 또 위치 설치하는 것은 또 환경을 파괴할 여지가 그럴 있고요. 수 있죠, 충분히. 네. 그러니까 저는 장선일 소장의 또 말에 끝부분만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해야 돼요. 반드시 조사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까 몇 곳이 났는지 장 소장이 안 적으셨잖아요. 12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장마를 통해서 12,700여 곳 중에 12곳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산사태가 났어요. 그러니까 태양광이 설치된 곳에 관련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것이죠. 12곳만 나야지 몇백 개 나면 큰일 나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퍼센트로 따지면 크지 않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무가 벌목이 되고 또 경사가 이제 정부에서는 경사를 30도 이하로만 설치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놨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산사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면 조사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는 앞으로도 왜냐하면 이런 태양광이 설치된 곳에서 또 산사태가 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이게 100%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은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다만 숫자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은 미비한 숫자긴 하지만 하나라도 사고가 나면 안 되기 그렇죠. 때문에 산사태는 이게 저는 크니까요.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이 모여서 이 인과관계를 찾아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장마와 장마의 산사태와 태양광 설치가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서 정말 하나라도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시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그런 위험성이 있는 곳은 다시 철거를 하든 아니면 다른 보완장치를 세우지 않으면 비슷한 상태가 되면 또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이 문제는 반드시 장마 끝나고 나면 인과관계 확인해서 네. 문제가 있다고 발견이 되면 그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태양광이 설치된 곳에 산사태가 난 곳이 산림청에서는 12곳인데 에너지공단에서 밝힌 것은 16곳이에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산림청에서 산사태로 파악된 것을 에너지공단에서 빼먹은 것도 있고 에너지공단에서 산사태로 집계한 것을 산림청에서 빼놓은 곳이 있어요. 그 대략 보면 20건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태양광이 설치된 곳만 얘기하는 거지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서 벌목한 지역의 산사태는 여기에 통계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은 네. 정확하게 조사가 진행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번 장마가 이번 주말까지 이어진다고 하고요. 또 태풍도 10월까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 정치권은 벌써부터 공을 따지면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폭우 피해 대응을 위해서 여야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먼저 장 소장님. 지금 현재 여야가 이거 가지고 티격태격 싸우는 것은 너무나 정말 국민들 보기에 화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심상정 대표 옷이 왜 흙이 안 묻었냐, 장화는 왜 반짝반짝하냐 이런 거 가지고 서로 공격하는 것조차도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회가 열리지 않고 있잖아요. 여야 의원들 모두 다 지금 수해 입은 현장 가서 도와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분들 정말 눈물 날 정도랍니다. 집도 떠내려가고 집에 진흙이 너무 쌓여가지고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여야가 지금 국회에서 말싸움한다? 이도 국민들 보기에 너무 화나는 일이죠. 수해 현장으로 가서 이것부터 도와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처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네, 잘 전적으로 제가 동의를 안 하는데 어쨌든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면 저는 동의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가지고 지금 나중에 따질 수 있잖아요. 이 문제는 충분히 지금 이렇게 수해를 당한 지역에 있는 분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이분들을 어떻게 도와줄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만들고 이게 국회가 할 일입니다. 지금 누가 책임이 있냐 그건 나중에 따질 수 있잖아요. 충분히 수해 입은 분들한테는 이런 얘기가 또 밥그릇 싸움한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해 현장에 복구를 해서 노력하고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에 청와대 비서진들 개편 관련 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추가로 국민소통 수석 또 이제 사회 수석 교체가 확정이 돼가지고 수석 중에서 5명이 교체가 됐습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추가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주요 인사를 교체했을 경우에 두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식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분위기 쇄신용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 방향을 새롭게 조정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십니까? 세 가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예, 나랑 인연 있고 나랑 호흡이 맞고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을 시킨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석급 15분 중에서 이번에 7분이 바뀌었는데 네. 대부분 다 문재인 대통령과 과거에 인연이 있었거나 같이 일했던 분들이에요. 여기 활용점정은 최재성 정무수석입니다. 이분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총선 때 예, 어깨띠에다가 등에다가 하고 네, 있었죠. 어깨띠에다가 문재인 복심. 예. 이거 어깨띠 들고 다니셨어요. 이분 호위무사였습니다. 과거에 보궐선거 그때 그랬죠. 정무장관, 정무수석이 해야 될 일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야당과의 협치입니다. 근데 이분은요, 추진력, 돌파력이 있지 친화력이 있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협치해서 돌파하는 거 아닐까요? 협치를 할 생각이 없는 분이라고 전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 그냥 지금 틀리지 않았어. 우리 이대로 그냥 쭉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과연 문재인 대통령님께 쓴소리를 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이 일하기 편한 사람들하고 일을 하면요, 국민이 불편해집니다. 국민의 민심을 잘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은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대통령이 불편하셔야 국민들이 편해집니다. 향후에 다시 수석이 바뀔 수도 있고 내각도 바뀔 수가 있는데 그때는 제가 건의드린 이 사항을 꼭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현재 그러면은 전국 상황 이후에 어떻게 전개될 걸로 보십니까? 지금 계속 여야가 강대강 대치할 수밖에 없고요. 청와대도 야당과 그렇게 협조하거나 협치할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내년도에 있을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그 다음에 있을 대통령 선거 때까지는 여야의 정쟁은 한층 더 격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황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일단 이제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를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이루어졌다고 봐요. 두 가지 이루어졌다. 무슨 말이냐면 인적 쇄신은 결국 분위기 쇄신이 되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책임을 묻는 것도 같이 간다고 봐요. 인적 쇄신이 책임 묻는 거 아닙니까? 거기 있는 분들이 수석들이 물러나는 것도 본인들이 현 시국에서 여러 가지 어떤 정책이 제대로 위반되지 않고 그게 실행되지 않은 부분은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내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걸 대통령이 받아들였다는 것은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그건 분명히. 그건 책임을 묻는 것이고 또 인사가 바뀌면 분위기 쇄신이 되는 건 물론 장수장 지역처럼 이분들이 다 예전에 인연이 있던 분들인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정권 말기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2년 정도 예. 남았는데 그러면 국정 운영의 일정 부분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는 손발이 잘 맞는 분들하고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 좀 아쉬운 부분은 저도 그런 부분이 있긴 해요. 사실은 좀 신선한 인물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저도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제 정권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주도권을 쥐고서 정국을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장려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최재성 지금 수석 같은 게 복심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대통령 복심. 본인이 그렇게 또 선거 때 선거에 당선되려면 그렇게 해야 되죠 또. 어쨌든 복심이라 하면 대통령은 협치를 주장하고 협치를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 복심을 잘 받아서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교수님, 정책 실패에 인적 쇄신을 해서 책임을 물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책실장 바뀌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정책에 책임을 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다주택 책임을 물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주택이요? 예. 근데 공직자가 다주택이라고 공직 결격 사유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여요. 예를 들면 아니 근데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청와대 들어와서 투기를 해서 다주택자가 됐으면 문제가 있는데 본인들이 15년 전에 집 사가지고 이번에 팔아서 대략 8억 정도의 이익을 얻었다. 이것도 그럼 어떻게 환수한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불로소득 얻게 하겠다, 투기 수요 환수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너무 좀 무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본인들이 약속한 거를 본인들이 지키지 않은 것은 상당히 문제지만 이것은 상당히 무리 있는 약속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너무 이게 이중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요? 장 소장이 그런다는 게 아니라 당장 주장이 그런데 어쨌든 통합당의 주장. 예를 들면 청와대 사람들 왜 집 안 파냐고 그렇게 공격을 하고 약속 안 지키자고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약속했으니까 문제고 약속 안 하고 두세 채 막 뭐 7채 갖고 있으면 괜찮다는 논리인데 국민들이 볼 때 그게 과연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예를 들어 집을 막 몇 채씩 갖고 있는 뭐 통합당 의원들이나 민주당 의원도 그런 분들이 있죠. 그래놓고 나는 약속 안 했으니까 괜찮고 당신은 약속했으니까 팔아라. 이렇게 주장하는 게 물론 뭐 그게 논리적으로 맞을 수는 있지만 국민들 볼 때는 화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논리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정책실장 문제는 그렇게 정책실장만 지적을 하는 건 동의. 그러나 수석이 바뀐 게 책임을 안 물었다고 보진 않아요. 수석들도 거기에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어요.
뭐 정책실장은 모든 정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있었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수석들이 바뀌는 부분이니까 예를 들어서 장 소장이 정책실장 왜 안 바꿨냐 그렇게 얘기하시면 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뭐 긍정도 부정도 안 하겠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수석들이 바뀐 건 어느 정도 책임을 묻는 건 분명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청와대가 노영민 비서실장 네, 지금 얘기 거취에 나왔다. 대해서는 네, 열린 결말로 남겨두고 있는 분위기죠.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 속사정이 뭐라고 보시는지. 일단 저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이것도 저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아하. 봅니다. 시간의 문제인 것이지. 일차적으로는 노영민 실장이 어쨌든 수석들이 다 지금 바뀌었잖아요. 5명이나 바뀌고 뭐, 실장 소속은 뭐 예, 실장 소속의 수석들이 다 바뀌었으니까 이분들이 바뀐 상황에서 청와대가 업무를 하려면 이게 실장이 어쨌든 주도적으로 업무 인수인계라든지 아니면 저 연속성에 어느 정도 자리를 지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 그게 첫 번째 제 판단이고요. 두 번째는 노영민 실장을 대체할 다른 실장을 뽑는데 약간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지금 카드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여러 카드들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나 대통령 입장에서 과연 어느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세우는 것이 마지막 이제 어쨌든 마지막까지 같이 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선택에 의한 시간이 좀 길어지는 것이지 제가 볼 때 노영민 실장이 계속 실장을 할 거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시차를 두고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5명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노영민 실장을 대체할 실장을 찾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마지막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성철 소장이 통합당의 행보에 대해서 비교적 새로운 정보들을 알고 있던데 최근에 이제 정강 정책을 교체하는 기본 방향은 잡았어요. 잡았는데 혹시 당명이라든가 색깔, 로고 바꾸는 것에 대한 새로운 뭐 확정된 것도 있습니까? 제가 또 강하라 앵커님 그래서 제가 또 준비했는데 준비 온 게 있어요? 지난주까지 준비해 오신 것 같네요. 한국당으로 바뀔 가능성이 많답니다. 한국당으로 그러니까 바뀌어요. 김종인 대표가요. 한국당이었을 때가 좋았다. 한국당이라는 단어가 좋다라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대요. 자유한국당이었는데 자유는 안 붙고요. 네, 그 신한국당 때도 좋았던 것 같다 아.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세 글자로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가능성이 있다 예, 그래서. 지금 네. 한국당이라고 하는데 저는 좋은 당이라고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좋은 당은 오늘 좋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식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근데 좀 아직 유력하다고 하는데 또 네. 바뀔 가능성도 있지만 한국당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네, 오늘 뉴스앤 이슈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 대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